제가 이 강의를 원래 연구자에서 부탁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대요. 근데 제 생각에 보기에 저희 같이 연구하는, 저랑 같이 연구하는 협력 연구자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하고 서로 얘기할 때도 조금만 분야가 다르면 알아듣기 힘들어서 어려운데 제 능력은 부족해도 도저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이걸 설명하기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환자도 보고 진료하는 의사가 연구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것도 좀 설명도 드리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안과 분야가 단순히 환자만 보고 진료하는 분야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안과와 관련돼서 노벨상이 3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중에 오늘 제가 노벨상 수상이 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듣고 가시면 되고 더불어 그래도 여기 강의 들으러 왔는데 뭐 하나는 배워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과와 관련된, 그러니까 시력 발달과 관련된 상식 정도를 배우고 가시고 간단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진료도 하고 이렇게 연구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지금 한 3시간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 이렇게 가끔 서울에서는 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워낙 잠자는 시간이 적어서 저는 이게 어딘가 멈추면 계속 졸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제가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 날 것 같다고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보통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는데 맨날 잠자다가 침 흘리다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가끔씩 환자 보호자가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잠자는 시간이 적냐 2가지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2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가 자기 희생, 두 번째가 가족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거는 보시는 거 알겠지만 이렇게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뭐 연출된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 의생명연구원이라고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홍보 사진을 찍는데 와서 좀 제가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와서 홍보 영상 찍으라고 그래서 그때 그냥 진료 보던 중에 외래 보다가 와서 실험실 가운이 아니라 환자 볼 때 입는 가운 입고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강의할 때 저 실험하는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2가지를 하는 의사고요. 실제로 그러면 네가 오늘 강의하러 왔는데 환자는 안 보고 맨날 이렇게 실험만 하는 건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저한테 진료를 진짜로 보러 오는 경우는 보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는 선천성 눈질환을 보는 의사가 원래 2명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스승님하고 둘이 있었는데 제 스승님이 이제 정년퇴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수가 망막병증, 망막모세포종, 선천성 망막질환, 영아백내장 같은 선천성 눈질환을 보는 의사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만나면 사실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는 질환들은 가까이에서 별로 보실 일이 없을 거고요. 또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시력을 잃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외래에 와서 진료를 혹시 보실 일은 없겠지만 보시면 정말 요만한 애들을 엄마가 강보에 싸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진료를 보시거든요. 또 그런 애들 수술을 하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중에 일부 소아안과의 제일 흔한 질환이 사시여서 사시도 같이 진료를 보는데 뭐 이 질환은 제가 안 봐도 되지만 위에 있는 질환은 정말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해요. 1년에 외래를 한 8,500명, 9,000명 정도 이상을 보는 것 같고요. 1년에 수술은 450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술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의사입니다.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밖에 돌아다닐 땐 이런 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들 의사 아니라고 그러는데 의사입니다. 의사이고. 다만 이제
의사이지만 저한테 이런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이유는 아마 연구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2006년 이후에 논문 쓴 것을 써봤더니 173편이더라고요. 그 사이 좀 더 논문이 늘어서 특허가 이제 28건이 됐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1년에 10편 정도씩은 꾸준히 논문을 내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이 업적이 적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덕택에 좋은 연구비를 받았고 그 덕택에 제가 그 연구하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아이들 때문에 연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료하는 제가 진료하고 있는 이 질환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진료하는 의사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또 우리나라에 저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이 아이들한테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제가 현재로서 하고 있는 진료만으로도 김정욱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남들이 인정해줘도 제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실명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고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에요. 시냐 야마나카입니다. 2014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iPS, 만능 유도 줄기세포라는 거를 만드신 분이 시냐 야마나카 선생이고 이분이 2014년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2015년에 이분의 강의를 우리 같은 사람이 초청을 하려면 1억이 듭니다. 1억. 원래 노벨상 수상자는 1년 안에는 강의 들으려면 1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청할 수는 없고 이분이 그러니까 키스톤 미팅이라는 어떤 그 국제 심포지움에 이분 강의가 있어서 강의 들으러 가서 우연찮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면 누가 보면 이게 되게 친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저는 야마나카 선생을 개인적으로 되게 잘 아는데요. 야마나카 선생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맨날 신문 보고 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만났는데 이 사진은 그냥 우연찮게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정말 우연찮게 찍은 게 뭐냐면 이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온갖 연구자들이 다 벌떼처럼 몰려들었죠. 질문하려고. 저도 그냥 몰려갔는데 그때 저랑 같이 그러니까 저랑 알고 있는 외국 그 연구자가 제 영어 이름이 스테파노인데 야, 스테파노 너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서 저를 확 밀어가지고 그냥 엄격들의 옆으로 갔고 그러니까 야마나카는 딴 데 보고 있고 전 사진 보고 이렇게 사진 빡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혀 친하지 않은데 제가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강의할 때 이 사진을 몇 번 보여준 적도 있고 제가 무슨 상을 받을 때도 이렇게 뭔가 설명하면서 썼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야마나카를 초청하는데 좀 김정욱 선생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에도 일부 관련이 됩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iPS라고 하는 줄기세포에 관련된 연구를 했었죠. 근데 이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원래 교토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려고 레지던트를 하던 중에 너무 수술을 못해서 정말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토대학 정형외과에서 야마나카 타임이라는 게 있었대요. 다른 사람이 한 30분 할 수술을 한 3시간씩 하기 때문에 너는 임상의사로 부적절하니까 교수가 너 하지 말라 그래서 이분이 임상을 멈췄어요. 어쩔 수 없이. 환자 보는 걸 멈추고 대신에 이분이 무엇 했냐. 유전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분이 아무 관련 없이 유전학을 공부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선천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유전자 이상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눈의 이상, 근골격계 이상, 정형외과 이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보던 정형외과 환자 중에 선천 이상을 갖고 있는 정형외과 환자들에 대한 거를 그러면 나는 환자를 안 보더라도 수술 안 하더라도 연구해야지 라고 유전학을 연구하려고 연구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줄기세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돌아와서 iPS라는 걸 결국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마나카 선생처럼 노벨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야마나카 선생보다는 수술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수술을 못했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분처럼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저를 소개하는 무슨 동영상을 찍으라서 찍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왜 연구하는지 뭐 그런 거가 나오니 한번 시간이 남으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내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눈 사진만 봐도 대충 누군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젊은 학생들은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저기 몇몇 엄마들이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엄마들은 아세요. 연식이 되신 엄마들은. 연식이 된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사실 사람은 사람의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외모상에서 보면 사람의 눈 언저리만 봐도 대충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거꾸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 신문에 나올 때 눈 가리고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사람의 눈은 굉장히 작은 기관이지만 사실에 사람의 특징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눈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거냐? 원래 눈에 대해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명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왜 맞는 말이냐? 우리나라 현행 법상 여기는 특히 남학생들이 특히 위험한데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친구의 눈을 뽁 때려서 친구의 한쪽 눈을 시력을 잃게 만들면 그 한쪽 눈이 실명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냐? 이 사람이 평생 벌어야 될 돈의 25%를 물어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상해를 일으켜서 양쪽 눈을 실명시키면 그 사람이 평생 벌어야 될 돈의 90%를 물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법이 옛날 말을 본따서 만든 건지 옛날 어른들이 성견지명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90%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옛날 어른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른 말씀 틀린 거 없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눈은 우리 몸에서 우리를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의 시력을 잃는 거는 우리가 팔다리를 하나 잃는 것보다 훨씬 큰 기능 상실로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눈의 기능, 본다는 기능은 뭐냐? 우리 눈은 본다고 생각하죠, 그죠? 눈의 기능은. 자,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선 밖에서 들어온 빛이 우리 눈의 검은 동자라고 하는, 그죠? 각막을 통과한 다음에 수정체라는 곳을 통과하고 우리가 말하는 수정체가 우리가 백내장이 생기는 곳이죠. 이곳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망막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신경 조직에 닿으면 아까 전 시간에 신경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신경세포에서 빛신호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첫 신호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의 눈의 크기가 어른이 되면 한 23mm예요. 2.4cm거든요. 눈의 크기가. 저희가 수술하는 아이들의 망막의 두께가 얼마냐? 0.23mm 정도 됩니다. 근데 저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이 0.23mm 되는 망막을 수술하거든요. 그건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실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주 얇은 0.23mm 되는 이 얇은 조직, 이 조직의 기능 때문에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결국 뇌로 전달이 되면 우리 뇌에서 이게 커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저는 정말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렇게 인지하려는 거죠. 사람의 뇌는 굉장히 큰, 아까도 보시면 되게 신기한 우주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 우주에 해당하는 이 뇌의 40% 정도가 물체를 보는 기능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류가 진화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건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의 직립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사람이 하게 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뇌의 꽤 넓은 부분, 약 40% 정도가 보는 기능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비록 눈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 실제 이 눈이 하고 있는 본다는 기능은 실제 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체가 움직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본다. 그럼 당연히 두 눈 뜨고 본다고 생각하지, 누가 맨날 이렇게 한 눈 뜨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미키마우스는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생쥐는, 미키마우스는 가상의 동물이지만 생쥐는 보면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래요? 얘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맞아요. 흰 동자가 있고 흰 동자가 없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생쥐는 요 눈꺼풀 뒤로 흰 동자가 보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면 얘는 정말 나를 보는 것 같잖아요. 웃고도 있고, 얘는 인상 쓰고 있는데 나 잘 안 보는 것 같고 애매모호하게 보는 것 같죠. 실제로 생쥐는 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원숭이인데 원숭이는 저를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나요? 정말 애잔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실험실에서는 원숭이 실험도 하거든요. 근데 원숭이 실험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얘가 정말 애처롭게 바라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실험을 하고 몇 번의 마취를 하면 애들이 몇 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연구자들이 들어오면 나한테 마취할 거라 이렇게 손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지는 않고 처음에는 막 저항하고 이러지만 뒤에서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요. 쇠판으로. 근데 좀 시간 지나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면 그냥 뺀 대로 있거든요. 근데 원숭이는 막 이렇게 애처롭게 저를 바라보는데 왜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냐? 생쥐랑 원숭이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쥐는 눈이 약간 옆에 붙어 있고 원숭이는 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등동물로 될수록 눈이 앞에 있고요. 저등이라는 표현은 되게 인간적인 발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인간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동물일수록 점점 옆으로 가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금붕어 봐요. 금붕어가 물고기 눈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정말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금붕어가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눈이 앞쪽에 동시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눈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두 눈으로 동시에 볼 수 있고요. 두 눈으로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얘기해보면 사람의 눈은 보는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는 본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눈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고 결국 이 입체적으로 보는 기능이 보는 기능에서 가장 고위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가장 고위의 보는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왜 입체적으로 보는 기능이 중요하냐? 강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림 하나 보고 가시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이래요. 이거 진품 보신 분? 나는 이 그림의 진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 이 그림은 지금 도난당해서 정말로 도난당했습니다. 원래 여기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에 있었던 거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지금 진품을 봤으면 약간 의심스러운 겁니다. 엄마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저 꼬마가 손 들었는데 집에서 본 거 아니에요? 엄마 가지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막 파도가 넘실대서 배가 당장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식의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인간은 두 눈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런 보는 기능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요만한 아이들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나 보는 거 맞아요? 맞아요. 보는 거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시력이 있습니다. 시력이 20-400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0.05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애가 시력을 쟀을까요? 깜난쟁이가 1, 2, 3, 4, 5도 못 읽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시력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몇 가지 검사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해봤더니 연구자들이 참으로 할 일이 없나 봐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연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력을 재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물체를 볼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 눈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기능이 고급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능이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냐? 생후 3개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옛날 어르신 말씀 틀린 게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께서 뭐라 그러냐? 그래도 100일은 지나야 사람 된다 그랬는데 정말입니다. 100일이 돼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 선조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100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뭐라고 설명하냐? 교정 주스로 100일이 됐는데 아이가 눈 맞춤을 못하면 그때 걱정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100일이 되기 전에 방긋방긋 잘 웃어요, 아이들이. 근데 사실은 시기능 발달에 있어서 100일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 시기에 무엇인가를 저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전혀 다른 경로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시기능 발달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발달하는 거는 100일, 6개월, 1년, 2돌 이렇게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2돌 이내의 아이들한테서는 항상 검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내에 발견한 문제는 최선을 다하면 아이한테 빛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형태라도 인지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검사하기는 힘들고 찾아내기는 힘들어도 어린아이일 때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증상이 생긴대요. 보통 이런 거 막 나오면 그래 이런 거 했겠지만 여기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도 이러겠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아이들을 진료하는 의사한테는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증상에 있는 애를 놓치지 않고 보면 이 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그냥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빛이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엄청난 자극인데 이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겠죠. 친숙한 얼굴을 따라보지 않는 것도 그렇겠죠. 방황주시. 여기서 말하는 방황주시라는 게 뭐냐? 남한테 눈치 보려 이렇게 옆에 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눈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아마 이런 아이 한 번도 보신 적이 별로 없을 텐데 제 진료실에는 되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이걸 방황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구진탕. 눈떨림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떨림이 있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병이 아닌데 눈떨림 중에 정말로 시력 발달의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냐? 여기에도 눈떨림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눈떨림이 있으면 큰 병인 줄 알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냥 보통의 눈떨림은 90% 이상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눈떨림이 있는데 아이가 눈떨림 이외에 다른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검진을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다들 엄마들 아실 텐데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막 태어나서 100일도 되기 전에 보면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맨날 눈이 뒤집어진다고 걱정하세요. 꽤 많은 아이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눈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는 사람한테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눈이 아래로 쑥 꺼져 있는 검동작 아래로 쑥 내려가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선셋 아이라고 그래요. 마치 해가 지듯이 눈이 아래로 쑥 내려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이의 중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소견이라서 아이가 눈 아래로 쑥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진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눈을 심하게 누르거나 찌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하게 누르거나 찌른다. 우리 애도 평상시에 눈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애도 눈이 나쁜가? 저희가 말하는 눈을 심하게 누르거나 찌르는 거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시력을 거의 잃어서 빛 정도를 느끼는 아이가 되면 아이가 정말로 엄마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의 눈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정말 눈을 꼭 누릅니다. 눈이 쑥 들어가 버리게 누르는데 왜 그걸 누르냐면 사람한테는 본능적으로 빛을 느끼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그 아이들조차도 빛을 느끼고 싶은데 사람의 눈에 있는 신경세포는 빛 자극이 들어왔을 때도 흥분해서 빛을 느끼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누르기만 해도 자극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어서 이 기학생처럼 누르면 안 되고 누르려면 정말 진짜로 세게 누르면 번쩍하는 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누를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극 때문에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력이 나쁜 사람이 눈이 푹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눈은 이랬는데 눈을 누르면서 눈 주변에 지방이 흡수돼서 위치가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시력을 심하게 잃은 아이 엄마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눈 못 누르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오큐로 디지털 리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절대로 못하게. 왜냐면 크면 이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외모상 문제를.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아이들이 시기능 발달을 못했다는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은 질환과 관련된 것도 말씀드릴 텐데 그럼 이렇게 시기능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 시기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질환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이들한테 생기는 수정체 혼탁을 영아백내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 되기 전에 아이들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한 아이 중에 제일 빨리 수술한 애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한 애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초음파해서 백내장을 발견해 갖고 오는 애들도 있어서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이가 백내장이 있다는 거. 발견했으면 일찍 발견해서 수술해 주면 아이 시력 세상을 보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병이 있다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하는데 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보통은 태어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내에 합니다. 물론 일주일 내에 아이들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안과 의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말 눈이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너무나 전혀 다른 수술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나 봐요. 저만 못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 사진이 아니고 이건 저희 아이들 사진인데 이런 사진을 전 찍어 놓은 적이 없거든요. 애한테 이런 거 그냥 쓸데없이 찍어 놓을 수가 없어서 이건 구글에서 갖고 온 사진이고요. 이쪽에 이제 혼탁이 있는 거죠. 아이들 백내장은 다양한 형태로 생기는데 아이들 백내장은 언제 수술해 줘야 되냐? 아까 제가 일주일 만에 한 애가 제일 빠르다 그랬는데요. 보통은 여기 보면 수술을 언제 해주는 게 제일 좋으냐에 대한 표인데요. 태어나서 16주가 되기 전에 수정체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주면 100일 전후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100일이라는 게 중요하냐? 여기 표가 뭘 뜻하냐면요. 아이가 일찍 수술하면 할수록 시력이 좋은데 16주가 넘어서 수술을 하면 다 커서 수술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아요. 못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백내장은 100일 전후 이전에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무리 뒤에 수술해줘도 아무리 수술을 멋지게 해줘도 아이는 세상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수정체를 제거하고 나면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데 여러분 보통 주변에 어르신들이 백내장 수술하면은 수술하러 가서 백내장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집어넣는다고 알고 계시죠?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아이들은 백내장이 심하면 4개월 이내에 수술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4개월 이내에 하라는 얘기는 4개월까지 기다리는 뜻이 아니고요. 발견됐으면 그때 빨리 해줘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인공수용체가 들어갈 때까지 2년 걸립니다. 2년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구가 너무 작아서 인공수용체를 집어넣으면 합병증 때문에 아이가 실명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아이들은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면 꼭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엄마가 뭘 보여줬길래 애 눈이 이렇게 나쁘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들은 사실 이 아이 꼬맹이들 백내장수술 받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가슴에 고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잘 이 상황을 모르시는 어르신들께서 엄마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여줘서 그렇다는 둥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줘서 그렇다는 둥 두꺼운 안경 낀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병이 있어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한테는 이 안경이 없으면 세상을 평생 못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두꺼운 안경을 끼고 한 2년 기다렸다가 두 돌 될 무렵에 이제 인공수용체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3개월, 4개월 이내에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누가 발견했냐? 예, 거기에는 노벨상이 숨어 있습니다. 1981년에 노벨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벨의학상은 원래 명칭이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누가 받았냐? 이 두 분이 받았어요. 후벨하고 위셀 박사님 받으셨는데 연식이 되신 여기 부모님들은 잘 보시면 사이먼 앤 가펑클 같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적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분이 노벨상을 뭘로 받았냐? 여기 써 있죠.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과 관련된 시기능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련된 발견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자, 이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 1959년에 이 논문이 노벨상을 받은 논문이에요. 이분들이 1959년에 어떤 논문을 냈냐.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한쪽 눈을 꾸며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실험했죠. 요즘 같은 이런 실험했으면 이분들이 노벨상이 뭐예요. 동물 애호가협회에다 돌 맞아도 죽었을 겁니다. 그죠? 아마 감옥에 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고양이의 한쪽 눈을 태어나자마자 꼬매버려서 빛이 안 들어가게 했을 때 실제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거를 연구해서 1959년에 논문을 냈고 이 논문이 실제로 노벨상을 받게 된 논문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딱 갖고 왔습니다. 59년의 논문 어떻게 찾았을까요?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노벨상 수상자의 논문은 구글에 들어가면 바로 찾아져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논문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려고 모든 저널에서 다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논문들은 아주 쉽게 그냥 돈 안 내고 공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열성적인 부모님은 노벨상 수상자의 논문을 찾아서 해석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제분들한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 시기능 발달은 이분들이 시기능 발달의 민감 시기를 발견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이분들이 1959년에 첫 논문을 고양이로 내고요. 이분들이 되게 게을러가지고 한 10년 만에 원숭이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 그림은 앞으로 여기에 있는 누구든 바이올로지를 전공하는 사람은 이 그림 누구나 다 봅니다. 모든 바이올로지, 생물학 책에는 이 그림이 다 실려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데 뭐였냐면 우리의 뇌 자체가 고위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 눈은 그냥 뭐 그거의 일부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실험이 뭐냐. 아까 이렇게 한쪽 눈을 가려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좀 두껍고 여기는 좀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고 얇고 이게 보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뇌는 이쪽에 있는 뇌도 오른쪽 눈에서 오는 정보랑 왼쪽에서 오는 정보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쪽 눈을 가려놨더니 이쪽 눈에서 오는 정보는 들어오니까 그쪽의 신경세포는 정상이고 가려놓은 쪽에서 오는 신경세포는 죽어버렸고 있는 건 살아있고 죽고 살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변화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플라스틱서트라고 합니다. 가소성. 이 가소성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명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포, 줄기세포라는 게 왜 값어치를 갖느냐? 줄기세포는 가소성을 갖고 있는 세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줄기세포를 사용하려고 사람들이 믿었냐? 신경세포에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신경세포에 가소성이 있으니까 손상되어 있는 신경세포를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사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구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한 업적은 단순히 시기능 발달의 시기를 밝힌 것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줄기세포의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셉을 제안하신 거고요. 이분들이 쓴 논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7년에 플라스틱 서티라는 이름으로 해서 논문을 썼어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큐가 된 거죠. 그러면 아까 고양이 눈을 한쪽으로 이렇게 꼬매놨다 그러니까 다들 뭐라 하셨는데 주변에 보면 길 가다가 보면 애들 한쪽 눈 가려놓은 아이들 볼 텐데 이게 바로 안과에서 하는 가림 치료입니다. 이 가림 치료는 누가 처음 시작한 거냐? 예, 이분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의 연구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쪽을 가려서 자극을 안 주면 신경세포가 죽지만 어느 민감 시기, 적어도 3, 4개월 이전에 이 가렸던 걸 다시 열어주면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대신에 민감 시기를 넘어서 계속 가리면 그 이후에는 다시 열어줘도 신경세포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경세포의 가소성을 갖는 시기가 언제까지고 발달 시기가 언제라는 걸 했는데 그거를 응용한 치료가 가림치료입니다. 지금 현재 안과에서 아이들이 시력 발달을 못하는 거를 약시라고 그러는데 약시가 있을 때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쪽 눈이 시력이 나쁜 쪽 눈이고 이쪽이 시력이 좋은 쪽 눈이니까 좋은 쪽 눈을 가려서 안 좋은 쪽을 더 쓰게 하면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기능을 한다예요. 실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양이 눈을 꼬매셨는지 모르지만 그 덕택에 시기능 발달의 민감시기라는 것도 발견해내셨고 노벨상도 받았는데 저희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약시라고 하는 질환의 치료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패축입니다. 눈 가리기. 이 눈 가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 이거는 미국의 이제 포스터인데요. 우리가 마치 살려고 먹는 것처럼 내 눈을 위해서는 붙여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부탁드립니다. 제발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애가 누가 눈을 붙이고 있으면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치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아시죠? 근데 뭐 백내장이랑 그러면 이거 뭔 관계가 있냐? 약시랑 관련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모든 노벨상 수상자는 이제 부모님이 할 일이 또 더 하나 있는데 논문을 해석해 주는 것도 부모님이 해야 되고요.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모든 노벨상 수상자가 정해지면 노벨상 수상자는 에세이를 쓰게 돼 있습니다. 뭘 쓰냐?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연구를 하다가 노벨상을 받게 됐냐를 길게 에세이를 써서요. 그게 노벨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벨상 수상자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쪽 가수 누구죠? 가수 누가? 네, 밥 딜런은 자기는 에세이 안 쓰고 CD를 올리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CD를 올린 사람이 밥 딜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노벨상 수상자는 자기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됐고 자기는 왜 어떻게 살았고를 적게 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이분이 쓴 글에 뭐가 써 있냐? 이분들이 실제로 노벨상 수상하고 나서 한 연설에 뭐가 써 있냐면 이게 써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연구를 했나? 왜 연구했냐면 여기 써 있어요. 원래 이분들이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와서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뒤에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인가. 근데 이분들이 내가 뭔가 연구를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맨날 할 일이 없으니까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둘이서 노닥거리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존스 홉킨스에 있으니까 존스 홉킨스에 있는 병원의 안과 의사가 와서 뭐라 하냐. 내가 애들 백내장 수술을 엄청나게 잘해줬는데도 애들이 시력이 안 나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 써 있잖아요. 콘제니탈 카타라크라는 게 선천성 백내장이거든요.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애들한테서 왜 계속해서 시력이 안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거를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고양이 눈을 꼬맨 거예요. 선천성 백내장이 있으면 한쪽 눈이 백내장 때문에 안 보이니까 똑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꼬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아이들이 시력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의사의 얘기를 곁다리로 듣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자기가 연구했으면 자기가 노벨상 받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59년 논문이 노벨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1959년 논문의 초고예요, 초고. 첫 논문을 근데 보면 영어를 진짜 못하나 봐요. 거의 모든 문장을 다 고쳤잖아요. 이걸 누가 고쳤냐? 이 사람들이 고친 게 아니고요. 이 두 분의 지도 교수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꽤 됐는데 논문을 안 내니까 야, 결과 좀 가져와봐 그랬대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너무 엉망진창으로 그냥 대충 써갖고 와서 그 당시에 이거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다 고쳐줬대요. 고쳐줬으나 지도 교수가 자기 이름은 안 넣었기 때문에 결국 노벨상은 2명이 받았습니다. 결국에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제주는 뭐가 부르고 뭐 돈은 누가 번다고. 근데 하여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너무 이렇게 쪼면 안 됩니다. 게을러 보여도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면 아이들 다 노벨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질환은 미숙아 망화병증인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언제 얘기해 줄 거냐? 미숙아 망화병증은 그래서 짧게 얘기 드릴 건데요. 미숙아 망화병증은 미숙아인 아이들한테서 혈관이 문제가 있어서 실명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애를, 이거 저희 애예요. 저희 아이들인데 여기 보면 인공호흡기 달고 있죠. 강제로 눈을 벌려서 아이를 눈을 이렇게 눌러서 검사를 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다 해서 왔는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레이저를 해서 결국 치료를 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이는 황반부라는 곳을 살렸기 때문에 시력을 갖고 있지만 주변부 망막은 다 망가져 있거든요. 치료 때문에. 과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치료가 맞겠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의사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원래 미국 가서 미숙아 망화병증만 연구하는 기초연구자가 될 생각이었는데 원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잘못 발목이 잡혀서 지금 여기 남아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한테 뭔가 내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 내가 적어도 의과대학을 간 의미는 있겠다. 내가 그래도 부모님 잘 만나서 고생 않고 살았는데 그거에 다 하느님이 그런 득을 주신 다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 이런 일을 해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말씀드리면 알아듣지도 못하시겠지만 무시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 미숙아 망화병증 아이들을 위해서 기존의 약들 같은 항체나 화합물도 만들고 유전자 교정도 하고 세포 치료도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연구 때문에 원숭이 실험도 하고 생쥐 실험도 하고 세포 실험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합니다. 이게 예방 접종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애들이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애가 미숙아 망화병증이 안 생기게 예방 접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방 접종이라는 거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 주는 건데 질환에 대해서도 항체를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백신을 만드는 일을 일본의 오사카 대학 연구자랑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다만 제가 다른 거는 연구비를 다 주세요. 그럴싸해 보이고 논문도 잘 나올 것 같아서. 유전자 백신을 만들겠다고 연구 계획서를 내면 나라에서 미친놈으로 연구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천천히는 하지만 계속 연구는 조금씩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약점인 것 같아요. 장작의 눈에 보이는 연구, 그리고 미숙아 망막병증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암처럼 남들이 보기에 환자들도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는 돈을 나라에서 주시는데 미숙아의 애들 그렇게 안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연구로 내면 돈도 안 주고 정말로 창의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안 주세요. 그래서 되게 아직은 그런 거 힘들지만 하여튼 앞으로 우리나라 바뀌겠죠? 바뀌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 그림은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했는데 이게 렘브란트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왜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의학저널에 실렸을까요? 렘브란트의 눈을 잘 보세요. 사시가 있어요. 사실 렘브란트는 두 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렘브란트는 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본인의 각고의 노력으로 두 눈 뜨고 사는 저희보다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요. 제가 이거를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타고난 것보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머무르지 말고 노력해서 본인이 훌륭한 걸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를 보는 의사고요. 제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이를 선천성 질환을 보는 의사는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난 그게 일단 안타깝고요. 이렇게 많은 안과 의사가 있는데 왜 하나밖에 없나. 힘들고 돈 안 주죠 뭐 당연히.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연구하는 이유는 그럼 그 애들 진료만 하면 되지. 제가 진료하는 애들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 치료를 갖는 애들도 있는데 꽤 많은 아이들은 결국 시력을 잃어요. 근데 제가 연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 아이들이 시력을 잃은 거면 제가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면 되지만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명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애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걸 살리는 연구를 하는 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여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 중에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늘어서 제가 좀 하루에 잠을 6시간씩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